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집값 잡을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서 부동산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논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2030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더 커졌습니다. 2030 세대, 특히 공정과 평등에 민감한 세대인데요. 최근에 여성징병제 논의 뜨겁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2016년에 여성징병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박노자 교수와 함께 청년의 고민, 여성징병제에 대한 고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고 곽예남 할머니 그리고 고 김복동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의 판결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뜻을 그대로 받아주는 판결을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한 이용수 할머니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출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날이 덥습니다. 날이 좋아요. 그리고 봄바람 좋습니다. 근데 덥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여름이 오는 건 아니겠지요. 오늘은 어디서 뭐하고 주진우 라이브 함께 하시는지 알려주신 분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라고 합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3012님께서 밖에서는 덥다고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가도 또 집에 와서는 전기장판에 의지하면서 거기에 또 체온을 맞추고 있는 저는 아마 변온동물인가 봅니다. 변온동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에는 전기장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보는 오늘의 뉴스 주스. KBS 김효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KBS 김효신입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는 첫 출연이십니다. 탐사보도 하시는 김효신 기자는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취재하셨어요? 주진우 기자님 앞에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제가 한 2년 동안 탐사는 탐사 KBS 탐사가 최고입니다. 네. 2년 동안 탐사 보도를 하면서 네. 그 경제사범들 주가 조작이라든지 네. 1년 정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농산물 관련된 유통의 문제, 그다음에 농피야, 그다음에 농원법 관련돼서 1년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탐사보도 KBS가 앞서갑니다. 이것도 주목해 주십시오. 약간 재미는 없어요. KBS는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KBS가 유익한 그리고 재미있는 유익한.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탐사보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735명.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 숫자만 봐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 715명, 해외 유입 20명을 더해서요. 모두 735명인데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요. 네. 지난 1월 7일 이후 105일 만에 그러니까 한 석 달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계속되고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확진자가 집중되는 곳은 수도권과 경남권인데요. 네. 서울, 경기 모두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이 전체의 64%,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더하면 125명으로 전체 17%입니다. 이 방역 당국은 3차 유행까지만큼 가파르진 않지만 네. 꾸준히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걱정이 많은데요. 네.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방역 수칙 좀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야 되고요. 손 잘 씻고요. 마스크 네네. 꼭 착용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정말 내 옆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정치권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옵니다. 네,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계우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서 처음으로 확진 네. 판정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담양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 관계자하고 가족 등 10여 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하고 동선이 겹치면서 네.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21일에 광주광역시 의사회라든지 국민의힘과의 합당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서요. 광주시당 당원 간담회 등에 참석을 했는데 광주에요. 이 자리에서 확진자 동선이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안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니까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보름 있어. 맞습니다. 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우. 예, 저도 해봤는데 답답하다. 하셨어요? 예, 예. 안 해본 게 없죠.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뭐가 답답하던가요? 아니 그런데 시시각각 네. 저기 그 체크 문자가 오잖아요. 네.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동선을 체크하고 혹시나 주거지를 벗어나면 또 알림이 뜨고 네. 네, 발열 상황 계속 체크해서 오전으로 보고해야 되고 하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자가격리를 그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잘 관리하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가 으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가격리까지 가지 않도록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약속도 약간은 조금 미루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리두기 하십시오. 며칠 사이에 러시아 백신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평상시에도 이제 백신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차 확산 유행에 이제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요. 백신 언제 들어오냐 이런 논의 끝에서 러시안 백신 스푸트니크 V라는 게 있는데 대안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 그러니까 오늘 뉴스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교부를 통해서요.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하고 관련해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 달라라고 이제 외교부에 요청을 한 건데요.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푸트니크 V라 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V 좋습니다. 네. 지금 V 발음 아주 좋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승인한 제품인데 그때는 임상 실험을 않고 그냥 그렇죠. 접종을 시작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나중에 학회에서 그렇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 효과가 좋네 이렇게. 그렇죠.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식약처는 스푸트니크 V의 경우에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하고 비교해서 아무래도 러시아다 보니까요. 네. 그 통상적으로 정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자료 수집해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고요. 예. 그런데 이와 별개로 방역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랑 약간 그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예,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허가와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1,800만 회 분량의 다른 백신이 도입될 거다. 근데 모더나 백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스푸트닉 V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확보하는데도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그렇죠. 국회 네.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법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라이브 쭉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네. 오랜만에 들으신 분은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이슈가 돼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적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에 썼다. 이건 안 그렇죠.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내 자식을 뭐 공공기관의 특채를 얘기를 한다거나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짧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요. 강원랜드 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그때 네.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거기 실무자들 도장 찍은 사람들만 감옥 가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미흡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서 이제 적용 대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190만 명이고 이 직계 좀비속을 포함하면 600만 명이 법의 영향을 이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들이 공직자 비리가 나올 때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렇게 제정하라 그러면 알겠어요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지지부진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한 8년 이상 됐던 지금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국회에서 부랴부랴 논의를 이제 급속히 진행시킨 건데요. 그렇죠. 부랴부랴. 그렇습니다. 부랴부랴. 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이 다 고위공직자로 분류돼서요. 네. 가족에 채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네. 더 강한 규제를 받고요. 그래야죠. 그럼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서 부당한 이익을 그러니까 내가 아닌 공직자 자체가 아닌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고위공직자인데 듣고 내가 투자해도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식 투자하거나 내 이름으로 땅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여기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차명 거래도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본회의 통과하기까지는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아직도요? 어느 네네. 절차가 남아 있죠? 예, 법사위를 거쳐서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제 이 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를 될 거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 법에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걸 사전 신고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오늘 오후에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LH 땅 투기 의혹 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한 발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밀어가야 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오랜만에 국회의원들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열렸습니다. 예, 주 기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는 내용이실 텐데요. 네. 최근에 그 충수염 수술을 받았잖아요. 맹장 그래서- 수술을 그렇죠,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이제 법정에 오늘 오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8kg 빠져가지고 야윈 이재용 네네. 힘없이 있네 이러면서 아주 뭐 네네. 살 빠진 거에 대해서 언론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네. 이 재판에 앞서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먼저 이제 나서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해줘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네. 감사하다. 건강 회복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갔는데요. 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지난해 9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재판이 시작됐어요. 지금 구속돼 있는 거는요.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네. 이제 본 재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재판이죠. 네. 그래서 기소 7개월여 만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재판의 쟁점은요.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던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자체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냐 요걸 가지고 이제 검찰 측하고 이 부회장 측이 이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전 재판에서는 일단 나온 얘기가 검찰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서 사법 처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에. 네네네. 지난 2015년에 이제 내용은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 측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검찰 측의 주장은요. 예.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불법 합병 과정으로 보고 이 부회장이 알고 승인했다. 이 부분이 이제 다툼이고요. 네. 오후에는 이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본격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부회장 측이 두 기업의 합병이 경영상 필요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처음으로 이 부회장이 출석했고요. 네네. 이 재판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네네. 기소한 후에 첫 이 부회장 출석까지도 7개월이 걸렸는데요. 몇 년 걸릴 겁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대목마다 네네. 이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는 아우 힘없는 이재용 부회장 안쓰러워요 하면서 사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면론을 띄웠는데요. 네. 어제 이명박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사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서병수 의원, 박현준 부산시장,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나요? 조금 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저를 만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하도록 건의해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어쨌든 한때는 국민을 대표했던 그 최고 시민들인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저희를 부른 것이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 시민이다. 결단이 필요하다. 아우 준비 잘 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병수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주호영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의 말입니다. 이게. 네. 선거 끝나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최다선 5선인 서병수 의원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또 사면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 지지세를 결집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로 자유한국당이냐?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특별히 김종인 키즈들이 들고 네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과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사과를 한 지 4개월 만이 됐거든요. 그 사면론이라면서 이제 김종인 키즈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면론을 비판했고요. 네. 오늘 아침에서는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쓴소리를 이어가고 김 비대위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회 발탁돼서 국민의힘 서울시 도봉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서 4개월 전에 비대위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해놓고 네. 선거가 끝나 일주일도 안 지나서 다시 사면론을 꺼내는 것은 저 당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너무 좋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 당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20, 30대 지지자들의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네. 이제 심경을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전략적으로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면론이 이렇게 부각될수록 네. 탄핵을 부정하는 이런 여론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사면론이 더 나아가면 탄핵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부정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것인데요. 네, 그런 얘기를 터놓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재보선에서 비전 전략실장을 맡았던 김근식 교수하고요. 초선의 조수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하고 SNS에서 탄핵도 역사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도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사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주호영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면론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4.7 재보궐선거 승리 여세를 몰아서 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사면론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심을 모으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전통적인 지지층을 모으려는 거죠. 자, 결집시키려는. 당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4592님께서 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MB 포함해서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문고리 3인방 등등 세트로 하라는 건가요? 탄핵을 부정한다면 최순실 씨도
부종대 최서원 씨입니다. 최서원 씨라고 네, 해야지. 최소원 씨로 해야 네, 돼요. 최순실이라고 하면 화냅니다. 네. 자, 어떤 얘기인지 1545님께서는 박형준 시장의 최고 시민, 전직 대통령이 최고 시민답게 행동했나요? 대접받을 행동을 했어야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의자한테 사과하고 부동산 발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민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 네. 이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원내 부대변인인 이수진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해자의 사과한 데 대해서는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는데요. 평가했네요. 높게 평가했네요. 네네네. 근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공약이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기간에 스피드 공급을 외치면서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집값이 그게 들썩이고 원인이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했고 그 덧붙여가지고 실제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2배 이상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매우 부동산 상승 여파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김남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KBS 김효신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체로님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골프 치고 역사 부정 자서전 쓰고. 네, 그랬죠. 그런 적이 있었군요. 3012님께서 편의점에 커피 사러 들어갔는데 주진우 라이브가 나오고 있네요. 원래 포인트 할인 받는데 할인 안 받고 쿨하게 정가 거래하고 나왔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마음도 넓으셔라. 4421님께서는 매일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지요. 영감과 대화하려면 영감이 저를 쭉쟁이로 알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영감도 모르는 소식을 제가 더더더 많이 한답니다. 요즘 별명은 똑띠예요. 똑띠. 아하, 아주 좋은 전략이십니다. 4421님 네, 응원합니다. 네, 1321님께서는 화성시 매성면 날씨도 흐리고 후덥지근합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화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듣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5082님께서는 10살 아이 작년에 코로나로 집에서 온라인 학습할 때 저랑 같이 주진우 라이브 몇 달 듣더니 아직도 로고송을 흥얼거리고 다녀요. 밖에서도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네, 주진우 라이브. 네. 어찌나 씩씩하게 부르는지 약간 창피했어요. 알겠습니다. 씩씩하고 왜 창피해요? 자랑스러운데. 아이고 크게 될 나이일세.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벌써 조암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송산 마도까지 1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경기권의 정체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서평택과 화성 휴게소 사이 가장 어렵고요. 다시 비봉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남사에서 오산 사이로 막히다가 기흥 동탄부터 수원까지 다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더 가서도 신갈에서 판교 부근 정체가 되는 모습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사에서 반포까지 가신다면 1시간 45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교통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여의 2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에서 난지 부근까지 답답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부동산 정책을 좀 세심하게 손보겠다고 하는데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첫 번째로 내민 카드가 종부세 완화 카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매우 우려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정책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4.1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제 집값만큼 꼭 잡아달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수준으로 집값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도 했었는데요. 이런 네. 약속을 꼭 지켜달라. 이런 부분이 이제 민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부세의 그 부과 기준이 되는 비싼 주택, 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공시가격 9억이면 시세로는 13억이 넘는 거거든요. 네. 13에서 15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비싼 주택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네. 기준을 이제 17억, 공시가격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초기로 내리겠다라는 건 이제 헛공양이 되는 것이죠. 그냥 현재 있는 이 높은 집값을 고정시키는 게 되게 되고, 또 시장에는 이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들이라든가 서민층들은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잘못된 정책 선회라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정책 선회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상? 사람 수로는 이제 작년에 한 60만 정도 됐습니다. 예. 63만 정도 됐는데 올해 한 74만까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전체 주택으로 따지면 한 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전체 주택이 한 3.7%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중에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이번에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 네. 한 1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줄이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보면요. 나는 집 한 채밖에 없고 소득도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격이 올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올라가는 건 부담이 돼요. 이런 주장도 또 일리가 있어요. 예,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시가로 따지면 10억, 11억 하시던 분들이 요번에 이제 한 13억, 14억, 15억으로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처음 됐다는 거거든요. 네. 13억, 14억, 15억 되시는 분들이 종부세로 내는 게 13억의 경우에 있어서 한 8만 원 정도. 8만 원이요? 예, 14억 정도 되면 한 34만 원 정도 내는 거거든요. 1년에요? 예, 1년에요. 네. 종부세로만. 네. 근데 그 또 고령자이고 한 15년 정도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80%까지 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8만 원에서도 80%가 깎일 수 있습니까? 예, 뭐 이제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그 집에 살았다고 그러게 되면 네. 그러니까 과연 한 10억, 11억 대다가 뭐 15억 이렇게 집이 오른 사람들이 네. 이걸 세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세금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고. 그러네요. 폭탄이라고 말하기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소득이 없는데 네. 세금을 내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과세 이연이라는 걸 해주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집을 팔았을 때 현금이 생겼을 때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나중에 내릴 수도 있습니까? 예, 그걸 이제 과세 이연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 의견인데요. 고령자이고 은퇴하신 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과세 이연 제도를 통해서 상속을 하거나 네. 처분을 했을 때 내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금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정치적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예. 종부세는 이제 안 내도 내는 세금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고 예. 그걸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서 그거의 그 대상자를 줄여가지고 아마 이제 그 중도층들을 더 정치적으로 얻겠다라는 어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지, 이게 그렇게 큰 세금 부담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높여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금 완화 이와 더불어서 여권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주택자들 그리고 뭐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젊은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같은 곳에서 이제 저렴한 주택들이 나오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엄격하게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갖자 이런 기대일 텐데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집값은 잡기 어려우니까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빚 내서 집 사라. 그런다라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같은 데서 이제 내 집 마련하겠다고 좀 기다리고 있던 층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값을 더 부추기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종부세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그런데 이게 민심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뭐 민심에 완전히 역행하는 저는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역행합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중도층의 일부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도 그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테니까 뭐 우리한테 그 표를 달라. 또는 이제 뭐 집을 살려는 일부 계층들한테 이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우리한테 표를 달라라는 이제 그런 신호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네. 대다수의 민심은 집값의 안정을 바라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것들이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값 안정에 관련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보유세 강화라든가 또 그런 투기 자금들이 너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 같은 것을 엄격히 한다라든가 하면서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 중산층들도 부담할 수 있는 젊은 중산층들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하겠다. 또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나와야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오히려 이제 뭐 이사 대책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그런 저렴한 주택 공급이나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늘리고 예. 3기 신도시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당인 거죠. 여당. 네. 어떤 여당 내 일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정부의 정책 기조들을 많이 흔들고 있고 그런 것에 흔들려 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제 잘못되게 선회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집값을 좀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제 규제 완화, 주로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층고 제한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개발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르고 있죠. 네. 3, 4억씩 막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잘못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집값이 그나마 좀 안정돼 가고 있는데 다시 부동산 집값을 이제 들쑤시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급히 이제 신중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의 공약 때문에 지금 들썩이고 있는 그 재건축 그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곳을요. 그런 투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뭐 호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호가들이 오르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값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한다.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락가락하다가 말까요?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많은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토지 거래를 할 때마다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주로 그 재건축 대상 지역이 많이 있는 강남이나 서초구에 있는 구청장들이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삼성동 지역 주변 지역 등등들을 이렇게 핀셋 규제한다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 같은 걸 높여주고 층고를 이제 제한을 완화시켜줘가지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게 한다면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환수를 한다라든가 개발이익 환수제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규제만 완화해주고 특혜를 많이 준다고 그러게 되면 집값을 들썩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공급을 늘리면 지금 단실 내는 집값이 오르지만 나중에는 그 안정될 수 있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까지 나오려고 그러게 되면 적어도 이제 뭐 7년, 8년 이렇게 뭐 4년, 5년 이상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집값 상승의 부작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중에 상당 부분들을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주택과 같은 공공 자가주택 같은 것들로 확보를 해서 그런 젊은 층들이나 서민들에게 그 저렴한 주택 또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면서 용적률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그냥 용적률만 완화해주는 특혜를 주게 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연대에서 최대 한 30% 이상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건축비하고 택지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택지비를 감정할 때 원래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들의 확정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조합원들의 종전 주택들을 평가할 때도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합니다.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의 택지비를 감정을 할 때는 그로부터 한 3년쯤 지난 지금 막 분양하는 시점에 평가를 해서 가격을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하게 2018년쯤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2018년서부터 2020년 사이에 올랐던 그 택지비가 그대로 다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을 해서 젊은 중산층들에게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주고 주변 집값을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들인데 그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서 택지비 감정들을 지금 시점이 아니라 한 3년 2-3년 전에 있었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감정을 하라라는 부분이고요. 또 건축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건축비라는 건 어느 주택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뭐 마감재와 같은 것들은 이제 가산비로 따로 주기 때문에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가 만들어 오는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의 건축비들은 뭐 온갖 최신품들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실건축비는 평당 500만 원에 불과한데 거기에 반영하는 건축비는 한 8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죠. 네.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거품을 넣어 버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많이 이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고 있어서 이게 네. 과연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맞느냐라는 점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왜 정부 여당에서 왜 이런 얘기는 이런 조언은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초점이 뭘로 가야 되느냐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너무 그 부동산 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 눈치만을 보다 보니까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네. 선거공학적인 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중도층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해서 다시 또 그 개혁했던 것들을 후퇴시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 여당이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이 특별히 민주당이 회초리 세게 맞은 후에 이런저런 부동산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막 하는데 자 원포인트로 요거는 고쳐라 요것만 따라해라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뭐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집값을 잡으려면 이제 종부세도 원래 방향대로 일관되게 끌고 가야 되고 대출 문제에 있어도 일관되게 끌고 가고 그래서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을 하면서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등에서 젊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바르는 그런 저렴한 분양주택, 저렴한 공공주택들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740님께서 부동산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잡혀가고 있는데 겁먹고 지금 갈팡질팡 안타까워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지적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 맞는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797님께서 민주당과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집값 올라 떼돈 번 사람들 세금 걱정하면서 깎아주겠다고. 이게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이제는 무슨 정책을 내놔도 언제 바뀔지 이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1761님께서는 이소부와 팔려가는 당나귀에 아버지 아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갈팡질팡하다 결국 당나귀를 떼매고 가는 모습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습니다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우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위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체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준석이 정치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보국 안민석 의원입니다. 보국 안민석 좋네요. 영남권 내리오선 부산을 지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여유롭고 또 좋으십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의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큰 위기를 헤쳐나기 위해서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내 탓하지 말고 제 스스로부터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정도 제가 자숙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봤더니 제 스스로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치라는 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고 등 따시게 먹고 살게 하는 것인데 과연 그래 왔는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동학혁명의 기치였던 보국안민이라는 깃발이 떠올랐어요. 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한다는 뜻의 보국안민. 근데 제 이름이 안민석이지 않습니까? 네. 제 이름값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언제까지 정치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백성들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한, 백성들을 제 이름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국 안민, 이 가치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님은 보름 동안 자숙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자숙했지 않습니까? 180석으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도 이 결과 무섭다, 더 자숙하겠다 얘기야 그때도 하셨거든요. 너무 자숙하시고 반성하시고 너무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님은. 그래요. 이제부터 네. 보국 안민의 자세로 네. 이름값을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의 보국 안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당히 좀 훌륭한 그런 발언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민석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도 그런 좀 자숙의 마음가짐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저는 그 좀 겸손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겸손한 분 아닌가요? 안 겸손합니다. 예. 겸손하시던데요? 겸손한 척하죠. 예. 아니 대보 보셨을 때 겸손하던데요? 아닙니다. 이 부동산 정책만 해도 보십시오. 시민들이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도 25번째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써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또 아프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정으로 그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민석 대통령에 대한 뭐 저런 막말 수준의 조경태 의원님답지 않는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항의성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이라든지 또 인성 그리고 태도 또 지도자로서의 자질 이것은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요. 또 자기 욕심이 없으시고 또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정의로운 그런 이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살신성인하고 헌신하는 주위의 참모들이 좀 부족한 것이 저는 참으로 이제 아쉽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참모들은 자기를 던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참모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아쉽고요. 네.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네. 이번에 새로 청와대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네. 이철희 수석부터 자기 정치에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정무수석이 의원한테 전화가 먼저 온 게 처음입니다. 네. 제가 그 사이에 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해서 이건 이런 거 아니냐라고 뭐 조언한 적은 있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화가 와서 앞으로 자주 경청을 하겠다. 경청을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정무수석의 자리는. 네.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요.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민심 속에는 쓴소리도 있겠죠. 그 쓴소리와 또 올바른 소리 대통령께 꼭 전달해야 될 그런 민심의 소리를 정무수석이 잘 전해줘서 앞으로는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 참모가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철희 수석 전화 온 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이수봉님께서 오선 의원님들 두 분 빨리 감기 2배 좀 부탁해요 얘기합니다. 8978님께서 백성이라뇨 국민이라고 하셔야죠. 1457님 조경태 의원님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요. 조경태 의원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흘러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면 논의가 원래 여권에서 흘러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두 군데 서울과 부산 선거를 이기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자칫하면 국민들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거든요. 조경태 의원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그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칫 우리 당이 보궐선거 이겼다라고 해서 그런 교만함과 오만한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네.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교만한, 오만한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대통령 국민의힘 주변에서 탄핵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어느 집단이든 어느 정당이든 뭐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도 뭐 조국을 옹호하는 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또 넘기는 것이 저는 네. 그것이 좀 현명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국민께 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박형준, 서병수 이 오박서 트리오가
저는 적절한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청와대 가서 5박은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하고 예. 그리고 서병수 5선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분위기 올리고. 탄핵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를 잘못했냐? 왜 세금을 벌금을 물리고 징역살이를 하게 하고 추징금을 물리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박 트리오의 이 절묘한 역할 분담 그것은 사명과 탄핵 부정입니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인데 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거의 당론화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 부정한다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한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이 나서서 이거 징계해야 된다. 당의 입장과 다른 이런 주장을 탄핵 부정 주장을 한 서병수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경태 저는 의원, 이게 당론이 됐다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은 그 서병수 의원하고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 뭐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네. 우리 당이 앞으로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정비록은 잠시 후 이유로 6시에 계속되겠습니다. 이후로 6시. 우리가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5박 부사는 청와대에서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재영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재영이는 소통에 어려움이 많지만 조금씩 세상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영이 생각만으로 벅찬 엄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가 찾아왔는데요. 1살 터울의 재영이 동생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재영이 아빠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돼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엄마는 이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재영이 가족에게 찾아온 지금의 절망이 머지않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틀간 뜨거웠던 열기가 내일은 조금은 사그라들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27.5도까지 오르면서 더웠고 평년보다 8.4도나 기온이 높았고요. 영월은 30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아주 약하게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텐데요. 양은 대부분 1에서 5mm 미만으로 아주 적습니다. 내일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 빗방울이나 비 예보 있고요. 건조하겠습니다. 워낙 내일 내리는 비의 양도 적겠고요. 빗방울 수준인 곳도 많아서 서울과 경기 남부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유지되겠고요.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쪽으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내일은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오늘 밤새 수도권 쪽으로는 여전히 노란색 나쁨 상황을 유지하겠고요. 건조함과 함께 지금 메마른 대지 속에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그나마 내일은 좀 나아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 아침 기온은 높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오늘과 비교했을 때 4도에서 6도가량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광주는 26도로 일부 지역은 25도를 넘긴 하겠고요. 여전히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국회의원을 포함한 190만 명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내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후퇴나 전환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차질로 일각에서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외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 하락할 것이라는 조정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재차 규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은 6,500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만취 상태인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 비서실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입학 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 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정비록 보국 안민 석과 조경 테스 형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국 안민 석님. 역시 학습 효과가 뛰어나요, 주 기자님. 네. 민주당이 여러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잘 풀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회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 국민들이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쇄신이라는 것은 뼈와 살을 도려내고 깎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곡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민주당이라는 집안에서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쇄신을 하고 있는 거냐. 네. 그러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쇄신이 정책적으로는 시간도 걸리고 평가가 다양한데 인적 쇄신은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국민들이 아프게 종아리를 쳤던 만큼의 얼굴이 바뀌지는 않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쇄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제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5가지를 이제
집단으로 제안을 했어요. 네. 이제 그중에 첫 번째가 당의 쇄신을 위한 쇄신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 비대위원장을 쇄신위원장으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윤호중 쇄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의 쇄신을 속도내고 과감하고 담대한 쇄신이 5월에는 아주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5월 중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겠네요. 쇄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노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뭐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나왔습니다. 쇄신이 다만. 현장으로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울리냐 하는 부분은 조금 또 다르죠. 저는 바른 소리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 쓴소리를 하는 분이 조금 더 공정하게 당을 좀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당을 쇄신하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지도 체제가 어떻게 꾸려질까요?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뭐 저희 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듣기 민망한 게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수라당이다라고 딱 이렇게 네이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사리요. 아사리판. 네. 아사리당. 어쩌면 그렇게 걸맞게 이제 하나 둘씩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선 최고 다선 의원이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원고를 써서 준비를 한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한두 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그게 무슨 반역사적인 발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수의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의 아사리판은 없는 것이죠. 역사를 부정하는 거니까는 정말 오만한 것이고요. 아니 그럴 수는 있어도 조경태 의원님도 부정하고 이준석 전 초기 최고위원도 이거 잘못됐다고 그건 이제 하는데. 차차 속의 태풍이죠. 그리고 0306님께서 민주당의 이준석은 누구인가요? 저는 그런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당하고 야당하고 차이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야당이었으면은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쇄신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은 그렇죠. 어렵죠. 이게 정말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정말 이 차곡차곡 지금 참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근데 예.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이탄희도 있고 또 많은 훌륭한 초선 의원들 있죠. 여성 의원들 중에서는 또 이수진도 있고 이모경도 있고 다 많이 있죠. 이수진도 있고요. 네, 이수진도 예. 있고요. 네. 이미 이제 그들 간에 지금 그룹을 형성해서 네.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질서 있게 집권 여당에 맞는 그런 쇄신을 할 준비를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초선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초선들이 저희 민주당의 희망적인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저희 다선 중진들은 그러한 초선의 목소리를 잘 지원을 해주고요. 단지 문자 폭탄이 논란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문자 폭탄 받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욕도 들어야죠.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당원들이 배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배설물에는 뭐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욕은 제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단지 특정 좌표를 찍어서 네.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동시에
공격을 하는 그것은 좀 야만적인 것이죠. 전혀 예. 민주적이지 않는 것이니까 좌표 찍기만 좀 자제하고 나머지 문자 폭탄은 저는 뭐 용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소통도 강화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초선 의원들이 할 이야기를 과감하게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의 고견에 제가 토를 달거나 장난치지 않겠다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1138님 문자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쇄신 그러니까요. 목욕탕 쇄신사 생각납니다. 아, 목욕탕 가고 싶어라. 목욕탕 안 간 지 1년 넘었어요. 집에서만. 네, 이런 문자가 왔다고요. 6433님은 여기는 부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통과됐을 때 김성태, 주호영 의원 춤추던 거 생각나요? 얘기합니다. 4443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대통령 고유 권한 그 사면권을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두환 씨 보면은 사면이 없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데요. 예, 그건 아주 중요한 그 의견을 우리 청취자분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일종의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또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면, 탄핵, 부정 이런 국면은 금방 넘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양쪽의 그 선거,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는 데 대해서 혹시나 국민들께 비치는 이미지가 예. 또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가 예. 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특정 부류에서는 두 대통령 사면론을 가지고 지지세를 결집시켜 가지고 당권을 잡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좀 탄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좀 보고 또박또박 갈 수 있는 좀 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당으로 좀 거듭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초선 김웅 파란 이런 보도가 마구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그 돌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사실 부럽죠. 부럽습니까? 왜냐하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선거를 보면은 뭐 세 분의 훌륭한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은 흥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이 흥행 요소가 부족하고 국민들의 감동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래도 조경태 의원님 앞에 있었는데 아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지금 이제 잘못된 거다. 조경태 네, 파란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저희 당에 네. 지금 네, 알겠어요. 전당대회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이제 네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더 감동을 주고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경태 의원님은 제가 지난번에 표현을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야당의 당대표가 되면은 저희 여당으로서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재앙이라는 표현에 대해 가지고 제 보좌관이 방송 후에 그것은 조경태 의원님을 너무 좀 그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표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재앙이란 표현 대신에 그냥 두려운 그런 당대표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순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얘기 나왔는데 당대표 선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아직까지 저희 당은 그 일정이 안 잡혀 있거든요. 예.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로 저희들은 그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전남대로 전국의 당원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만나서
당원들의 생각들을 많이 좀 접하고 또 듣고 그 어떤 네. 점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까? 당원들께서는 한 70~80%가 좀 새롭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 또 나아가서 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그 대선 주자까지 좀 묶어내는 그 통합의 리더십을 좀 갖춘 그런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아까 그 보국 안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보국 안민의 기치를 서로가 들었으면 좋겠어. 그 경쟁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보국 안민석이라고 보국 안민으로 이제 경쟁하자고 합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이렇게 농담할 그런 지금 그 분위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면서 CD 같은 걸 흔들었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반도체 판매. 그게 웨이퍼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반도체 재료거든요. 바이든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는 우리 삼성하고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이 시장을 먹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TSMC하고 삼성 너희들 미국에 투자하라. 그러한 위협을 지금 삼성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 국가의 생존 경쟁이고 안보 이슈인데요. 그럼 이것을 각 당의 대표들이 어떻게 반도체 전쟁을 잘 성공을 해서 우리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을 만들어내는 당대표 선거가 보국 안민의 당대표 선거라고 봅니다. 이거 네. 심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은 지금까지는 삼성이 나름대로 혼자서 세계 1위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미국한테 이 자리를 뺏기게 생겼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고 미래 생존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여야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고 조경태 봅니다. 의원님. 저는 그 안민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정작 그 삼성의 이재용 그 회장님이십니까? 부회장이요. 부회장입니까? 네.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위기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부합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지금 또 건강도 되게 악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장 수술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좀 더 정상적인 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뭐 일시적인 뭐 어떤 보석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건 절대 특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한 사람을 잠깐 풀어주는 건 특혜죠. 아니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저 위기적인 상황에서 예. 그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그 경영을 좀 더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그건 사면하고는 아니죠. 사면은 아니고 네, 사면은 네. 아니고 일시적인 일시적인 지금 그 코로나의 그 백신 문제도 좀 심각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민간 외교도 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삼성의 역할도 좀 이게 매우 필요하다. 공정 특혜와 여기 또 걸리는데. 국민의당을 저는 사면당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국민의힘?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 부분은 사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5박 4의 사면론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경태 의원님 오선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엔 사면론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전에 그 당사자의 본인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는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림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 대통령.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사과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적인 이제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국민적인 동의가 있으면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이재용 풀어주자 하는 거는 풀어주자는 의미가 그것은 문제가 네.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다. 반도체가 특히 위기다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니 저도 한번 반대하는 건 가지고 아닌데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국 안민석 그리고 조경태 수영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법원에다 했어요. 지난 1월에는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 얘기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부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황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심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떠신지요? 예, 나이가 있으니까 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밥도 꼭꼭 씹어 드셔야 되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제 재판 이렇게 결과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예, 제가 재판 전에 30분 전에 갔습니다. 네. 가서 재판장이 나왔는데 이쁘다가 나왔는데 먼저 자리를 떠나셨어요? 아니요. 네. 재판장이 나오셨어요. 예, 재판장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재판 결과가 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1월 달에 그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 할머니들이 그 돈을 1억씩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랬으니까 그거는 아주 그래가지고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저는 그 같은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 재판장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장시간을 이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들 이 얘기가 없고 자기가 무슨 이러는 것처럼 설명 하는 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장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얘기는 하지도 안 하고 네. 할머니들에 대한 제가 그저 미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식민지 때 일제시대 식민지 일제시대 무법 때 네. 일본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뭐든지 뺏어가고 가져가고 했습니다. 네. 그걸 모르시죠? 네, 역사책으로 배웠습니다. 예, 그 버릇을 지금까지 지금 일본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버릇을 못 고치고 그대로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요? 예. 일본은 네. 서류가 있으면 네. 서류가 나오면 서로 불에 태워 봅니다. 예. 아베가 네. 불에 태워 뿌리고 한국이 거짓말한다 이러거든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재판소에 갔는데 예. 결과가 나오도록 앉아 있으니까 장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편에 있는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일본 쪽 주장만 그대로 얘기한다 이 얘기죠? 예. 예.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보여 너무 바보시러 보여 제가. 화가 나셨군요. 예. 예. 힘도 들고 해서 네. 나왔어요. 예. 나와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예.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 나는 지금 할 거 다 했다. 네. 정말 황당한 심정으로 네.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지만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예. 나야 돼 나라가 했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일본의 스가 총리를 예. 설득시켜 가지고 예. 국제 사법재판소까지 네. 가야 됩니다. 자, 일본 스가 총리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우리 저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그렇게, 예. 일본 설득에 나서야 정부가 된다. 책임져야죠. 정부가 책임져야죠. 네. 정부 대 정부에서 했으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네. 국제사법재판소는 뭐든지 일본을 좀 설득시켜 가지고 끊고 가서 예. 자기 잘못을 판단을 해야죠. 예, 예. 예. 그러면 저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결과가 나면 네. 그대로 저는 지키겠습니다. 네. 할머니, 어제 그 판사님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부정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정권 때 피해자들의 의사 없이 정부에서 합의해 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를 보고 알았는데 네. 이거는 일본의 관방 국장인데 관방장관. 아무것도 모르는 천번에 돌아가지고 있는 국장이고 이거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예. 이병기 네. 둘이가 예. 이거는 말로 주고받고 하면서 청와대로 8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거 주도했죠. 예. 그래서 8번이나 주고받고 했는 게 네.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네. 합의도 아니고 장난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네. 이거는 참 과감하다. 어떻게 국가를 가지고 장난을 하나 네. 하는 걸 제가 미국으로 다니면서 이걸 다 이건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를 제가 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만은 네. 왜 그러면 이게 국가 대 국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까? 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때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버렸습니까? 아이고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돈도 10억엔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걸 받아가지고 가는데 1월 8일 날 재판이 있었죠. 예, 1월 8일 날 재판 있었죠. 거기 성사했는 이 재판 있었죠. 네. 이 할머니들은 1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반인도적인 범죄고 반인권적인 범죄니까 국가가 책임해야 된다 하면서 1억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예, 그걸 받는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일본 측에서 했는 그걸로 되니까. 근데 이번에 뒤집혔잖아요. 예, 일본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성사를 했는데 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네. 이번에도 꼭 갔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판결도 똑같겠지 했는데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장시간을 해요. 예. 판결이 네. 어쨌든 빨리 하기 때문에 네. 먼저도 그래 났기 때문에 그러려 하고 있는데 장시간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이거는 판결도 아니고 무슨 체계를 강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번 판결은 강연처럼 이렇게 그 할머니 두고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네, 뭐 장시간을 뭘 했는 거를 이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판결문은 길게 제가 읽었겠죠. 길게. 참다가 네. 정말 너무 황당해서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제가 눈물 나는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울리고 제가 약으로 지금 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데 이렇게 그냥 이게 또 판결을 하면서 재판장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앉아있기가 몸도 아프고 해서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라. 예, 정부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책임져라. 나서서 자, 예, 일본 정부를 책임지고. 설득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책임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국가 대 국가를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네. 예. 할머니 지금 예.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저하고도 한 15분이 계신다고 봅니다. 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또 오래 걸릴 텐데 빨리 정부가 서둘러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은 저 생각은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네.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네. 수가 총리를 설득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네. 설득을 시켜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예. 판결로 받자. 예. 받으면 거기에 판결 나는 거는 저는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가 총리든 일본이 나서서 반성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반인도적인 반인권적인 범죄 국가 책임 이게 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머님. 그러고 먼저 IC 재판에 간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다고 했어요? 예,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러니 예. 정부가 나서서 빨리 스가 총리를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네. 수가 총리를 손잡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거 IC 재판까지 국제사법재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할머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용수 할머니였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회에서도 반인도적인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날이 오길 빕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속도로는 경기권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구간 정체가 15km 이상 이어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가는데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가는 길도 많이 답답하고요. 시흥 휴게소에서 송내까지 가는데 16km 구간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오늘 오후 4시쯤부터 시흥 쪽의 정체가 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조안부터 송산 마도까지 40분 이상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는 전체 30km 구간입니다. 안성 휴게소에서 오산까지 어렵다가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도 정체고요.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답답합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도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에서 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반포대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특별기획 박노자의 왜?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 적나라한 비판 오늘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박노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덕분에 아주 재미있게 잘 책 보면서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뭘 제 덕분은 아니고요. 교수님이 훌륭하셔서 잘 지냈죠. 어제 위안부 할머니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수 할머니 지금 인터뷰했는데. 아주 마음 아팠습니다. 네. 제가 이 김복돈 할머니를 한 번 오슬로에서 모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 한 번 아직 살아 계셨을 때 김복돈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 네. 본인이 왜 투쟁하고 계시는지 그게 세계 평화에 어떤 기여가 돼야 할 것인지 그런 자신 투쟁의 보편적 의미에 대해서 김복동 할머니는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다 한국이다 그것 떠나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사법부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예. 그리고는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시고 이거 인권, 인륜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인권과 요건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사법부는 인권의 논리를 아직은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리고 인권, 여권, 그다음에 인륜을 무시하는 사법부 안타깝습니다. 네, 한국 사법부도 아쉽게도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보다 과연 어느 정도 나은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20, 30대 표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뭐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다라 할까. 예.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일면으로는 이분들의 억울함이 과연 왜 이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예. 억울함이 당연히 크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예. 민심 폭발이 되리라고는 생각했지만은 네. 이 민심 폭발의 방향은 아무래도 저로서는 보기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 인터뷰에서 2030들이 좀 울분에 차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극우 매체의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울분은 100% 전당합니다. 정말 젊은이들한테 여기서 살기가 지옥에 가깝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체감 실업률이 지금 30% 가까운데 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교양 수준,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이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인데 할 일이 너무 없고 네. 있어도 조임금에 그냥 알바로 고생하는 겁니다. 네. 울분은 당연합니다. 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독립적 개인이다 뭐다 하지만 우리는 매체로 충만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네. 전신문은 이제는 안 봐도 네. 전편을 보죠. 네. 이제는 그 각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뉴스 검색할 때 주로 이제 족볼 신문이라든가 보수 매체 계열의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뜨죠. 예. 보수적인 유튜버도 있죠. 네. 그 프레임에 너무나 쉽게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끌려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부의 투표자들이 그런 프레임의 그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부의 대응은 너무 취약합니까? 처음부터는 민심 폭발에 사전에 하려고 했다면은 이분들이 젊은이들의 근본적 문제, 일자리 문제 제대로 해결했었어야 됐고 부동산부터 전혀 다르게 접근했어야 됐습니다. 네. 다주택자 그 임대사업자들한테 주는 특혜부터 처음부터 없앴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뭐 민심 폭발 앞에서는 겸허해야죠. 그렇죠.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잘 좀 헤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성징병제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울분이 찬 젊은 남자들의 그 억울함을 네.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더니 네. 저는 정말 언어 도단이라 할까? 언어 도단이요? 예, 왜냐하면은요 여자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그거는 남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 실업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전혀. 여자들이 군대 가서 고생한다고 해서 예? 그 젊은 남자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일반 직장에서도 손실원 피해 비율이 14% 정도 되는데 군문화와 그 병연문화에서 과연 여자들이 진변에 끌려갔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5년 전에 한 번 그 군 인권 관련의 조사를 했을 때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지만 구타 등 가혹 행위 피해 비율이 약 15%라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군이 대한민국에서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요군을 상대로 한 범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범죄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통계로 이야기하자면은 요군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1년에 한 120, 30건 정도 발생되고 있고 70%는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갈 만큼 안정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그 부분까지는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 30대가 언제 풍족했던 적이 있느냐. 그때 집 못 샀다. 역사 인식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기성세대하고 20, 30대 사이에 세상을 보는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 교육은 그런데 이건 20, 30대한테 따질 게 아니고 학교 역사 교육부터 시작해서 매체들이 하는 역사 이야기 그런 것이 우리가 좀 다르게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문제죠.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마스크가 계속 내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는 실제로는 7, 80년대 극우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 한국의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 열악했는지 역사 교과서 다 읽어봐도 그런 게 체감되지는 안 나오죠. 군대 가서 그 구타 당해갖고 그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교과서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온토리로 역사를 배워갖고 과거에 대한 정확치 않은 그런 사고를 할 수는 있죠.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교육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교육의 문제고 기성세대의 문제죠, 이거는. 그럼요. 80년대까지도 학교 체벌 당해갖고 불구자투한 아이들만 해도 몇백 명이나 있었는데 그런 거 누구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학교에서. 청년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울분에 차 있어요. 화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동산을 사겠다고 패닉바잉이라고 영끌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그러다가 주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박 받았나? 근데 대박도 안 나고 잘 안 돼서 지금은 가상화폐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죠. 사실 젊은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안정한 직장과 자기 그러니까 구매할 집이 아니고 거주할 집, 살 집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인데 안정한 직장도 없고 집도 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기에 방향을 잃어갖고 이리저리 전혀 안 통한 데 가는 겁니다. 노르웨이 젊은이들도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 보면 그 일부 부촌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곳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부촌에서는 그야말로 평생 동안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요? 별로 없습니까? 노르웨이에서는 여성 징병제 시행되고 있죠. 처음에 도입됐을 때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까? 근데 노르웨이에서는 군대에서 왕따 가혹 행위는 없습니다. 왕따 피해율이 1%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노르웨이 군대는 징병제지만 가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아무나 가진 못해요. 아, 그래요? 실제 노르웨이 현역 복무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자가갖고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산비군이. 그래서 존이야. 그야말로 가장 뛰어난 젊은이만 뽑는 것인데 그래요? 그 군대 가는 것도 많은 젊은이들한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열심히들 일단 군대 가기 위해서는 풀업이라든지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아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마초라든가 이런 거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하고 군대에서 그 잘 체크를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거 목표를 세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징병제 많은 군인들로 이 떠받드는 군대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탈피해야 하고 제 생각에는 이산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북조선과 북한 파트너들하고 같이 손잡고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갖고
쌍반 감군. 네, 군축. 네. 군축을 이 안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군대는 사실 북한 말고 싸울 만한 대상이 근처에 그다지 없는데 같이 서로 이제는 평화를 지향해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죠. 북한하고 얘기가 또 안 되니까요. 또 안타깝습니다. 2257님께서 대학교 같이 입학하고 군대 갔다 오면 여자들은 졸업해 있어요. 20대 2년 적습니다. 왜 군 가산점 없앴나요? 청춘을 바쳤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아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 가산점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어찌 보시는지요? 원칙상으로는 그게 양선 평등에 위반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은 헌재 판단은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요. 예? 그리고 남성들이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여성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억울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2시간 1분 매일 가사노동하고 남자는 38분입니다.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월급 차이가 엄청납니다. 남자 월급이 100이라면 여자 월급이 평균적으로 64%. 네. 밖에는 안 되고요. 1시간 벌이는 예컨대 여자가 15,000원 정도면 남자는 2만 원.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전히 한국에서 엄청난 차별받고 사는 겁니다. 네. 여성과 남성 서로 위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이런 대상들인데요. 함께 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대상인데 이 억울함과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이 토론의 방향을 어떻게 올바른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젠더 대립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예. 문제는 그거라기보다는 계급적 문제랄까. 우리가 그 같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거기에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 하고 저임금 노동력이 너무나 많은 거 하고 네. 지금 세제는 사실 다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주고 있고 집값 내리지는 않게끔 하고 있다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같이 해쳐야 되는데 네. 이 젠더 대립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논쟁, 이 싸움을 몇 년 전부터 젊은 남자 여자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게 바로 프레이밍의 힘이죠. 그게 네. 바로 프레이밍의 힘입니다. 그 프레임에 지금 잘 당하고 있습니까? 네, 아주 잘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이 사회 지배하는 사람들한테 젠더 대립의 프레임이 유리한 것이지 계급 대립의 프레임이 절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수 언론 중심으로 만든 프레임에 당하는 겁니까? 네, 함정이 빠진 겁니다. 완벽하게. 네. 교수님 오늘 지구의 날입니다. 네. 각국 정상들이 기후회의를 열기도 하는데요.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좀 대응을 잘 못하고 있죠? 뭐 이명박 때는 2030년대까지는 네. 우리가 이제 기후 중립이 되겠다. 이제 배출 차원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말은 시원하게 했어요? 네, 시원하게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9년 내로 그렇게 못할 것은 이제 뻥하니 현재 문 대통령께서는 50년, 네. 2050년이라고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로는 재생산 에너지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노력이 좀 부족합니까? 거의 노력 자체가 보이진 않습니다. 네. 계획은 고천한데. 네. 조금 더 실천적으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바로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서울같이 훌륭한 세계에서 최고의 대중교통망을 갖고 있는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네. 아마 동경이나 상해, 북경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러니까 여기서 되도록이면은 차 없이 네. 우리가 이제 차 없이 사는 날의 수를 조금 늘리고 이런 쪽에 움직임부터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한국이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백신 문제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 확보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백신 패권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실제로는 지금 세계 체제 핵심부와 중핵심부, 인도, 중국, 러시아 거기까지는 확보는 되지만 주변부는 그야말로 생고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전략이 문제입니다. 이건 틈새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네. 이쪽은 한국의 이제 응용 과학이나 기술 수준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데 네. 다른 또 상당수의 분야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되진 않는 것이죠. 그렇죠. 기초과학 의학에서는요. 기초과학은 많이 약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애당초부터 과학기술 전략이 문제였는데 이 기회로는 이 전략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합니다. 의학 부분에서는 한국이 선진적인 기술 그리고 뭐 의료보험 체계 이거 잘 갖췄는데요. 그래서 백신 코로나 방역에 어느 정도 잘 대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거기까진 그런데 백신 기초 기술은 부족했다. 미국이 백신을 가지고 이걸 무기로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현명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지금 단장에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한테는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력을 넣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것입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이후부터 자국 이기주의 방향으로 틀었고 지금도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노자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대박 꿈이라도 도박 같은 코인판에 뛰어든 2030 세대 한겨레 기사입니다.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도박판 같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1000배가 오르고 500배가 오르고 그렇습니까? 이거 도박입니다. 이건 투자, 투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도박과 같습니다. 대박 꿈이라도 꾸고 싶다고 비트코인에 들어간다고요? 비트코인이 아니죠. 가상화폐에 들어간다고요? 도박이라는 걸 알면서도 탈출구로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모험이 아니고 도전도 아니고 그냥 도박입니다. 도박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기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서 보호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곧 뼈저리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젊은 층들 특별히 미래가 없어서 가상화폐로 갔다는데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모험도 아니고 도전도 아닙니다. 뉴욕으로 입양된 코리안 진도 입막에 참견 없이 맨하탄 걷는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에 진돗개 페퍼가 살고 있어요. 막 2살 된 페퍼인데요. 경기도 하남시 동물보호소에서 죄송합니다. 유기농이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태어났을 때 여기에 있다가 입양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까지 갔을까요? 따져봤더니 한 해 2만 마리 이상 강아지가 해외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5년간 미국 외국으로 간 개 중에 가장 많이 도착한 곳은 미국, 캐나다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큰 진돗개는 국내에서 입양 희망자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입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강아지 때는 이렇게 입양됐다가 버려지곤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갔다고 합니다. 진돌이 진순이가 미국 가서 시차 적응은 잘했을지, 버터 바른 음식은 입에 잘 맞을지, 언어 장벽은 잘 극복했을지, 견종 차별은 없을지 걱정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강아지들 행복하길 빕니다.
구례의 튠베리들 군수 설득해 탈산소 보행 도시로 첫걸음. 한겨레 기사입니다. 전남 구례의 10살 초등학생들이 군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걷는 거리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구례구는 지구의 날,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서 구례 읍내 중심도로를 이렇게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가지고요,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벼룩시장도 열고 여러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걷고 싶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자 군수님이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아이들한테 많이 들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경구를 새기며 반성했다, 이러면서 한 그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농촌은 다 차 없는 거리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사례가 이 구례를, 그리고 다른 동네를 이렇게 차 없고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 거 아닌가. 탄소 중립 뭐 다 좋습니다. 탈탄소 다 좋습니다. 구례의 메시지가, 아이들의 메시지가 전국으로 퍼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들국화의 앞으로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